월 200만 원 남짓한 연금, 그 소소한 액수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한 지붕 아래 다 큰 성인 아들 셋이 20년 동안 직업도 없이 독립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자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던 그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60을 훌쩍 넘긴 노부부가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메모 한 장, 전화 한 통 없이 주민등록증까지 챙겨서 말이죠. 당연한 듯 안락했던 그들의 둥지는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심연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이 부부가 다시 집 현관을 넘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폐허도 엉망진창이 된 쓰레기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문을 턱 막히게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부모에게 기생하던 5년 전의 그 집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아들들은 완전히 몰락했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회생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마지노선, 그리고 놓아버림이 가져다주는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 어딘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장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낡은 주택가 골목, 해질녘이 되자 골목 끝 분식집에서 튀김 기름 냄새와 매콤한 떡볶이 냄새, 그리고 짭조름한 생선 굽는 냄새가 뒤섞여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김영우 씨가 앞장서고 아내 박명자 씨가 반보 뒤에서 그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끄는 여행 가방, 바퀴가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을 구르며 드르륵, 드르륵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 맞아요? 명자 씨는 굳게 닫힌 철제 대문을 바라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새로 붙인 입춘대길, 리춘다찌, 부적과 함께 양쪽에는 마치 갓 결혼식을 치른 집처럼 선명한 붉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우편함을 곁눈질했습니다. 그 안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 대신 수취인 김태영이라 적힌 택배 알림장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5년 만이네요. 명자 씨가 바싹 마른 낙엽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문고리는 그대로일까? 영우 씨가 손을 들어 익숙한 동색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손바닥이 금속에 닿는 순간 기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도의 차가움이 아닌 낯선 기운이 주는 서늘함이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현관에는 웬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색바랜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품에는 꼬물거리는 강아지를 안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명자 씨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영우 씨는 말문이 막힌 채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여자는 두 사람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영 씨의 아내 최지은입니다. 공기가 몇 초간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 씨는 몸을 살짝 비켜 안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돌아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밥 짓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주버님도 와 계세요. 명자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집 안을 향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옛집, 하지만 안에서 배어나오는 가구의 색감이나 냄새는 마치 누군가 껍질을 벗겨내고 새 것으로 갈아입힌 듯 했습니다. 너희들, 영호 씨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산지 몇 년 됐습니까? 지은 씨는 옅은 미소를 지을 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사진, 제가 깨끗하게 닦아뒀어요. 들어와서 보세요. 아버님이라는 두 글자에
영호 씨의 눈과 주름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방을 끌며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굳게 닫았던 철문을 넘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후텁지근함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습관처럼 현관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신발장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이 벗겨진 나무 신발장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한 화이트 톤의 붙박이 신발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맨 위 칸 서랍을 열어보니 발가락도 안 들어갈 만큼 작은 캐릭터 유아용 슬리퍼 3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명자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애가 몇 살이니? 지은 씨는 허리를 굽혀 강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쪼르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19개월 됐어요. 영호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5년 전 파란 꽃무늬가 있던 천소파는 회색 가죽 소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사 지내던 공간은 그대로였지만 향로에는 새 향이 꽂혀 있었고 붉은 종이 위에는 현고학생부 군신위 대신 정갈한 글씨로 조상님들께 올림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앨범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다가가 보니 포스트잇에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옛집 대문 사진이었습니다. 벽에는 입춘대길이라 쓴 붓글씨가 붙어 있었는데 삐뚤빼뚤한 것이 둘째 태영이 솜씨가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삼형제가 야시장에서 장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막내 태민이가 음료광인이라는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선식 음료를 들고는 치아가 다 보이도록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서 사진을 보던 명자 씨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누구 보라고 찍은 거니? 지은 씨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돌아오시면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영호 씨는 앨범을 덮고 손끝으로 표지를 2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녀석들이 정말 변했단 말이냐. 스스로에게 묻는 듯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면 아시게 될 거예요. 지은 씨는 신비로우면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차 먼저 드세요. 그 말에 명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전구가 교체된 샹들리에는 훨씬 밝아졌지만 그녀의 복잡한 심경까지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구수한 보리차 향과 돼지고기 볶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아들들이 서로 욕하며 싸우던 소음 대신 누군가 진짜 밥을 짓는 소리.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같은 거실에 서 있었을 때 그가 들었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깟 연금 둬서 뭐 해요? 내가 투자해서 불려준다니까요. 영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 떠나기 직전 남겼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없을 때 너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보고 싶을 뿐이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명자 씨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싸 쥐기만 할 뿐 마시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는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닫고 나왔던 그 문을 이제 낯설게 변해버린 새 아들이 걸어 들어올 순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곧 올 거예요. 지은 씨가 벽시계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때 문 밖에서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 그리고 슬리퍼를 끌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야, 반찬 좀 그만 사오라니까. 지난번에 산 깻잎도 냉장고에서 곰팡이 피겠다. 형이 안 먹으니까 그렇지.
엄마 주려고 산 건데 안 되냐? 엄마. 문이 열리고 둘째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든 순대와 떡볶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뒤를 돌아 소리쳤습니다. 아빠, 형네 열쇠 아직. 말이 목구멍에서 턱 걸렸습니다. 태영의 눈이 거실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산처럼 묵직하게 앉아있는 영호 씨와 명자 씨. 태영은 마치 커닝하다 선생님께 들킨 중학생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순대 봉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막내 태민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장남 태준이었습니다. 안전모를 벗은 그의 얼굴과 분위기는 더 이상 5년 전 기름기 낀 얼굴로 빈둥거리던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태준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숨통을 조인 듯 입을 벌린 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10년 넘게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역에 도착하기 전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전 두 분이 다신 안 오실 줄 알았어요. 태영의 목소리가 쩍 갈라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자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가 우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줄 알았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막내 태민이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가 물 3잔을 떠왔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그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영호 씨가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잡힌 잔주름, 구분 등 거친 손마디, 낡은 작업복 옷깃. 그들이 집을 떠날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명자 씨가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너희 정말 변한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 아들의 시선만이 부모를 향했습니다. 침묵. 그러나 뜨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100마디 사과보다 더 뼈저리고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남 태준이 먼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부모님께 말을 건네지도 못한 채 그저 앨범을 집어들고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공사 현장 가림막 앞에서 찍은 세 형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얼음컵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태준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반장이라는 글씨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3년 전 처음 일 시작했을 때예요. 태준이 무언가 깨질까 두려운 듯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밤에 집에 와서 코딩 공부했어요. 눈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태영이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찌개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영은 나물 반찬 하나를 집어 밥그릇 위에 올려놓으며 멈칫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한 거야. 시금치에 다진 마늘 넣고 참기름 두르고 똑같이 했어. 명자 씨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태민은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 애 두 분 떠나시고 우린 아무도 그 편지를 똑바로 못 봤어요. 첫날은 금방 오시겠지 했고 이튿날도 곧 오시겠지 했어요. 그러다 며칠 지나니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버리고 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니까 그제야 알았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두 분이 계셔야 집이라는 걸요. 지은 씨는 말없이 묵묵히 차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벼락처럼 고요했지만 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막내 태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맘 편히 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장남 태준이 고개를 들어 영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변명처럼 들리실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손 좀 보세요.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이 아니라 제 힘으로요. 영호 씨의 손에 들린 담배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자 씨는 움직이지 않고 어머니로서의 냉정한 판단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생은 해봤구나. 그런데 잘못은 깨달았니? 침묵. 그리고 새 형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제야 명자 씨의 미간이 펴졌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너희가 정말 어른이 됐는지. 2000년대 초반의 부산 전봇대에는 일수대출, 당일 지급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골목의 비디오 대여점은 하나둘 PC방으로 바뀌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장남 태주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지하실 방에 틀어박혀 스타크래프트만 해댔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말이죠. 당시 영우 씨는 공사판에서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해가 진 뒤에야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는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손가락은 비닐봉지와 고무줄에 쓸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나는 힘든 건 안 무서워. 너희가 못난 놈 될까봐 그게 무서운 거지. 명자 씨의 이 말은 새 아들에게 그저 지나가는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태영은 4년제 대학을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전공을 3번이나 바꿨고 결국 졸업장 하나 들고 와서는 창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영적 스승이라 자칭하는 사기꾼들과 어울리며 점을 치고 부적을 그리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서워서 그게 사기라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막내 태미는 공부머리가 제일 좋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군 제대 후 2달도 안 돼서 아르바이트비가 너무 적다며 그만두더니 친구와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친구는 돈을 들고 날랐고 태미는 방에 틀어박혀 모바일 게임만 하며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한도 초과가 될 때까지 긁어댔습니다. 새놈은 1년에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면서도 최신 스마트폰 요금제는 가장 비싼 걸 썼습니다. 밥은 굶어도 게임 아이템은 사야 했고 빨래나 쓰레기 버리는 일은 손도 까딱 안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다 해주니까요. 너희 도대체 언제 나가서 살 거냐? 어느 날 저녁 식사 도중 영호 씨가 밥그릇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 우리 집 아니에요. 장남 태준이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2분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날 밤 명자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실망을 넘어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호 씨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위산 역류에 시력까지 흐릿해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새 아들 중 누구도 동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택시비까지 아버지에게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일 그만하세요. 연금 나오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우리 셋이 아껴 쓰면 충분해요. 둘째, 태영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꼈어. 명자 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너희는 매일 치킨에 족발 시켜 먹으면서 시간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집안의 유일한 변화는 명자 씨의 허리가 더 굽었고 영호 씨의 머리카락이 더 빠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고사양 컴퓨터 세대, 최신 스마트폰 3개, 안마 의자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너희 먹여 살리는 돈이 아니라고. 영호 씨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리쳤습니다. 막내 태민이 대꾸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보다 오래 사실 거면서 뭘 그리 아까워하세요? 그날 명자 씨는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 귀가한 장남 태준에게 명자 씨가 늦으면 연락이라도 하라고 하자 태준은 문을 쾅 닫으며 폭발했습니다. 내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간섭 좀 그만하세요. 여기가 무슨 감옥이에요. 식탁 위 밥과 국은 차게 식어갔고 명자 씨는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설날 세 형제는 번갈아 가며 친구들을 데려와 술판을 벌였습니다. 영우 씨는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술병들을 보며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빈대 생활이 잠깐일 줄 알았는데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식의 불효가 아니라 그들이 가족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새벽, 영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젖은 수건으로 척추를 훑어 올리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명자 씨가 말렸지만 그는 가슴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김 씨가 오늘 재개발 설명회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해서 나간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남편분이 이송 도중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바로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명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갑 챙길 정신도 없이 가방만 둘러매고 뛰쳐나갔습니다. 응급실 불이 7시간이나 켜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스텐트 시술을 2군데 해야 하고 입원비와 약값, 재활치료비까지 합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옷자락만 쥐어뜯었습니다. 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남 태준, 다음 주 월급날이라 지금 돈 없어요. 둘째 태영, 나도 파산 직전이야. 스승님이 지금 돈 쓰면 재물은 막힌대. 막내 태민, 아빠 신용카드로 할부하면 되잖아요. 엄마 비상금 있다면서요. 명자 씨는 웃었습니다. 폐부 깊은 곳에서 쥐어짜낸 듯한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비상금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5년 동안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아가며 모은 200만 원. 그녀는 병원 ATM기에서 1억만 원을 인출하고 통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엄마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요. 정기예금 있다면서요. 스텐트 국산으로 하면 더 싸지 않아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진명이 미리 우리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상속세 복잡해지니까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 앞 수술 중 램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에 타버린 종이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30분 후 영우 씨가 실려 나왔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은 랍스터 껍데기처럼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침대 곁으로 몸을 숙여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떠나자. 그 순간 영호 씨의 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스쳤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아닌 자식들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집에 돌아와 짐을 쌀 때 옷 몇 벌과 돋보기 안경,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만 챙겼습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시키고 집문서와 편지 한 통을 불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앞으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한밤중 철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편지 봉투 밑에 열쇠를 끼워둔 채 지독했던 기생 관계를 잘라내는 수술이 끝났습니다. 퇴원하던 날,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명자 씨는 휠체어를 밀며 침묵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골목 어귀에 내려주자 영호 씨는 옛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 모두
두 사람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남 태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 약 얼마예요? 아는 형님이 제약회사 다니는데 싸게 구할 수 있나 물어볼게요. 영호 씨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부엌에서 명자 씨가 옛날 과자를 여행 가방에 챙겨 넣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안 떠나면 저놈들 평생 철 안 들어. 영호 씨의 말투는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명자 씨는 남은 돈을 새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통장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치매에 걸려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장기 요양보험도 들었습니다. 보험증권, 은행 자동이체 목록, 진단서 등을 누런 서류 봉투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진다. 편지는 명자 씨가 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태준, 태영, 태민아. 너희는 이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나이가 훌쩍 지났다. 태어나서 학교 가고 군대 가고 취직할 때까지 우리는 너희가 잘 되길 바랐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아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운 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집은 너희에게 준다.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으마. 또 징징댄다고 할까봐. 다만 한 가지만 배웠으면 좋겠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 엄마 아빠는 떠난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너희라는 짐을 내려놓고 살러 가는 거다. 2019년 7월 21일 밤. 그날 밤. 명자 씨는 낡은 밀짚 모자를 썼고 영호 씨는 배낭을 맞습니다. 이웃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철문을 닫고 부산 서부터 민월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자 씨가 창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진짜 독하다 그치? 영호 씨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뿐이었습니다. 독한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을 살리러 가는 거지. 부모가 사라진 첫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방에서 컵라면을 씹으며 게임에 열중했고 태영은 거실에서 부적을 베껴 그리며 강원도 기도터에 3일간 다녀오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막내 태미는 새벽에야 술에 취해 들어와 소파에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엄마, 물 없어? 목말라 죽겠네. 이튿날 냉장고가 비었고 며칠 뒤 독촉장이 문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제야 삼형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전화도 안 받고. 일주일 뒤 은행에서 대출 이자가 연체됐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서로 미루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태영이 불딴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짜 가버렸네? 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여행 간 게 아니라 안 돌아오겠다는 거야? 태주는 무표정하게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모님 방을 뒤져 누렇게 바랜 등기권리증을 찾아내 자신의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2주 뒤 태주는 동생들 몰래 부동산 업자를 만났습니다. 집이 낡긴 했지만 땅값이 있어서 6억 5천 정도는 받겠네요. 빨리 팔아주세요. 현금으로. 결국 헐값에 금매로 넘겨 4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입금 알림이 뜨자마자 그는 옛날에 조폭 생활을 했다던 형님에게 끌려갔습니다. 태준아, 이거 대박 정보야. 알케미 코인이라고 일주일이면 원금 2배 된다. 이번이 내 인생 역전할 마지막 기회야. 태준은 눈이 뒤집혀 3억 5천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1억은 세금 내고 몇 달 생활비로 남겨뒀습니다. 한 달 뒤 거래소 사이트가 폐쇄되고 단톡방은 폭파됐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태영이 형이 집을 판 사실을 알았을 때 미친 듯이 태준의 원룸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내 돈 내놔.
나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야. 맨날 부적이나 그리는 놈이 뭘 알아. 두 사람은 뒤엉켜 싸웠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태주는 코뼈가 부러졌고 태영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태미는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밥벌레 집 그만하라는 핀잔을 듣고 쫓겨났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10명도 안 됐습니다. 2020년 추석, 삼형제는 각자 흩어져 밑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공사판 잡부로 일하며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태영은 점집에서 잔심부름하며 밥을 얻어먹었고 태미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탕 끼며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부모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과 깨끗한 이불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형제는 원수가 되었고 당연하게 여겼던 집은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잃은 게 아니라 미래를 잃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아침. 도시의 소음 대신 소양강 댐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새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영호 씨는 작은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전동 드릴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옆집 할머니네 선풍기를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명자 씨는 옥잔의 토스트 주방에서 계란을 풀고 양배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물에 불어 하얗게 되었지만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손이 야무지네. 썰기도 잘하고 가게를 넘겨준 전 주인 할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파 하나 썰라 치면 톱질을 하는데 말이야. 명자 씨는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새 아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느라 단련된 칼솜씨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가게 못하겠어. 자네들이 인수해. 보증금 없이 권리금이랑 집기 비용이 0만 원만 줘. 천천히 갚아도 돼. 영호 씨와 명자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월세방 베란다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까?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안 살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아요. 지인에게 빌린 돈과 비상금 계좌에서 뺀 돈을 합쳐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간판을 옥잔의 밥상으로 바꾸고 메뉴는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길거리 토스트, 꼬마 김밥, 그리고 부산식 돼지국밥. 명자 씨가 평생 갈고 닦은 집밥 메뉴였습니다.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학생, 공사장 인부, 동네 공무원들 사이에서 집 밥보다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3개월 만에 월 매출 400만 원을 넘겼고 반년 후에는 배달앱 맛집 랭킹 1위를 찍었습니다. 명자 씨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고 영호 씨는 배달과 설비 수리, 장보기를 담당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두 사람은 주방 바닥에 앉아 믹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애들, 생각나요? 명자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꿈에서 가끔 놈들이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돈 달라고 부르는 거겠죠. 명자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호 씨가 거친 그녀의 손을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이젠 불러도 대답해 줄 사람 없으니까. 두 사람은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밤 이후로 오로지 자신들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춘천의 하늘은 맑았고 옥잔의 밥상 간판은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처럼 빛났습니다. 2021년 초여름 부산 서면의 뒷골목. 태주는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묻은 끈적한 국물을 닦아내고 반쯤 남은 제육볶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파리를 쫓으며 밥을 입에 넣으려던 순간 형, 꼴이 그게 뭐야? 등 뒤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둘째 태영이었습니다. 색 바랜 개량 한복 조끼를 입고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 어깨에는 쌀 포대를 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쳐다보다가
태영이 갑자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하늘도 참 짙곳네. 여기서 만나냐? 태준도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도 별반 다르지 않네. 두 사람은 가로등 아래 보도블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닥엔 기름때가 져 있었습니다. 난 막내가 제일 불쌍할 줄 알았는데 걘 아직도 찜질방 전전하나? 태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맞은편 골목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요. 배달 갑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배달기사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두 사람을 보고 급정거했습니다. 막내 태민이었습니다. 어깨에는 식은 치킨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들? 세 사람은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전자레인지에 데운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출소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사실 나 얼마 전에 이력서 썼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근데 비상연락망에 쓸 사람이 없더라. 엄마 아빠 말고는. 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탱거루족이니 뭐니 해도 안 쪽팔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진짜 낯짝이 없었던 거야. 태민이 울먹였습니다. 가끔 꿈에 엄마가 부엌에서 밥하는 뒷모습이 나와요. 등은 굽었는데 차마 엄마라고 부르지를 못하겠어. 한동안 말이 없던 태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어떻게? 셋이 다시 뭉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삼형제는 부모도 요행도 아닌 서로를 의지하며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두운 밤 지하철역 노숙자들을 지나치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우린 진짜 끝이야. 태영과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1년 7월 부산 사상구의 보증금 300에 월세 30짜리 옥탑방. 3형제의 재활용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트리스는 누가 버린 걸 주워왔고 선풍기는 회전이 고장난 중고였습니다. 화장실 문은 고장나서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라면 박스로 각자의 공간을 만들고 가운데에는 다리 하나가 흔들리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놨습니다. 첫 주부터 태주는 인력 사무소에 나갔습니다. 일당 13만 원. 자재를 나르고 바닥을 까는 잡부였습니다. 손바닥엔 물집이 터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배달시키는 것도 귀찮았는데 이젠 벽돌도 나른다. 태영은 택시 회사 배차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최저 시급이었지만 밤에는 독학으로 엑셀과 회계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전산회계 자격증 딸 거야.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받기 싫어. 태민은 프랜차이즈 카페 마감 알바를 뛰었습니다. 주말에는 예전 방송 경험을 살려 음료 레시피 영상을 편집해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음료수 파는 거 아니야. 나 자신을 파는 거야. 밤 10시. 세 형제가 가장 아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노트북을 펴고 파이썬과 HTML을 공부했고 태영은 낡은 태블릿으로 재무제표 용어를 외웠습니다. 태민은 구석에서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공사 현장에서 손을 다쳐 3일간 쉬게 되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웹사이트 만드는 법을 파고들어 간단한 현장 출퇴근 기록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반장님이 맨날 수첩에 적느라 고생하길래 이거 한번 써보라고 만들었어. 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이 시스템 만들어. 내가 원가 계산이랑 정산기는 넣어줄게. 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홍보할게. 내 채널 구독자 이제 500명이야. 그들은 요행이 아닌 땀 흘려 얻는 성취감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그해 겨울 태준이 만든 시스템이 그가 일하던 현장에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소장님은 수첩보다 낫네라며 30만 원을 줬습니다. 태준 인생 최초로 머리를 써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 30만 원으로 태영은 세무 관련 서적을 샀습니다. 언젠가 국세청에서도 인정할 만큼 완벽한 장부 만들 거야. 태민은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직 등골 브레이커의 디지털 생존기. 그들은 비로소 남이 구해주길 기다리는 인생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았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2022년 봄, 삼형제는 낡은 오피스텔에 클라우드9 소프트라는 간판을 걸고 정식으로 창업했습니다. 주력 서비스는 현장 일용직 급여 관리 및 자재 주문 시스템. 첫 고객은 태준이 일하던 공사판 소장님과 태민이 알바하던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태영은 견적서를 보내고 세금 계산서를 끊으며 처음으로 숫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첫 달 매출 300만 원. 여전히 밤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우린 반인반수 반냄반선에. 낮엔 사장님, 밤엔 알바생 태민이 농담했습니다. 2달 뒤 부산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민의 구독자였던 구매팀장이 그들의 시스템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능은 좋은데 UI가 너무 구려요. 그리고 AS 확실합니까? 태준은 48시간 밤을 새워 코드를 수정했고 태영은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검토했으며 태민은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튜토리얼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시범 도입 계약 체결. 그 메일은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첫 번째 자격증이었습니다. 2023년 회사는 연매출 5억을 돌파했고 직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센텀시티 공유 오피스로 이사하던 날 세 형제는 통유리 너머 수영강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태준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네. 태영이 재무제표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숫자들 두 분께 보여드리고 싶어. 그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야겠다고 흥신소를 고용해 찾았지만 주민등록은 이미 말소되어 있었고 거주지 불명 상태였습니다. 강원도 어디쯤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태민이 인터넷에 사람을 찾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5년 전 불효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습니다. 용서 빌려는 게 아니라 저희 사람 된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그래. 태준이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다시 돌아오실 거야. 태민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옛집을 되사는 것. 집은 주인이 2번이나 바뀌어 낡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돈을 주고 집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가구, 벽지, 심지어 명자 씨가 쓰던 도마와 영호 씨의 등나무 의자까지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했습니다. 태영의 아내 지은 씨와 아이를 그 집에 살게 했습니다. 사람 온기가 느껴지도록 밤냄새를 풍기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CCTV를 달았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와보실 거야. 그 믿음 하나로 기다렸습니다. 2024년 1월의 어느 날 명자 씨는 장바구니를 든 채 익숙하고도 낯선 부산의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 맞아요? 그녀는 새로 칠한 초록색 대문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영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살며시 밀자 된장찌개 냄새와 섬유 유연제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흑백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호 씨가 작업복을 입고 명자 씨가 포니테일 머리를 한 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진 보신다면 어서 오세요.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짜 오셨네요. 거실로 안내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지은 씨가 내민 3권의 스크랩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태준의 것. 작업 조끼를 입고 땀에 젖어 웃는 사진. 우수사원 표창장 사본. 두 번째는 태영의 것. 정장을 입고 직접 결제한 첫 재무제표 사본. 아버지, 이거 알아보시면 저 진짜 성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태민의 것. 우리 엄마표 국밥이 왜 프랜차이즈보다 맛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 형제가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님, 저희 바닥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 씨는 오열했습니다. 영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녀석들, 진짜 사람이 됐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새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부모님을 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태준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태영과 태민도 뒤따라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박았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저희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세요. 명자 씨가 달려가 새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 이제 진짜 내 새끼들 맞다. 영호 씨는 피우지도 못할 담배를 만지작거리다 던져버리고 말없이 아들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 어떤 훈계보다 무거웠습니다. 해운대에 아파트 마련해 놨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영호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싫다. 그리고 우리 가게 문 열어야 해. 단골들이 기다려. 아, 진짜. 자꾸 이러시면 저 다음 달에 춘천 내려가서 서빙할 거예요. 태민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명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태민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춘천 가게를 본점으로 만들고 부산에 2호점 내는 거야. 엄마 레시피로 사업 계획서 이미 써놨어요. 태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스템은 내가 짤게. 태준이 거들었습니다. 명자 씨가 혀를 찼습니다. 너희 진심이니? 저희 20년 동안 놀고 먹은 거 갚으려면 100배는 더 진심이어야죠. 3개월 후 부산의 옥잔의 국밥 토스트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로 살지 않게 내쫓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영호 씨와 명자 씨는 여전히 춘천에 살지만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내려와 일을 돕습니다. 명절이면 사대가 모여 북적거립니다. 할머니, 국물 더 주세요. 할아버지, 이거 계란말이 맛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대가족. 영호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너희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러야 했는데 사실 난 내 배부른 게 더 좋더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엄마 밥 줘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밥은 스스로 떠먹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노부부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매정한 떠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그리고 새 아들의 변화는 진정한 참회일까요? 아니면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 과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독이 될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거나 반대로 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부모님이었다면 계속 참고 견뎠을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떠났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 가족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